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어떻게 저런 인간도 나와 같은 인간일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비인간적인 사람 말입니다. 몰상식하고 못돼 먹고 뭐 그런 걸 넘어서는 인간들이요. 전체 주변에 그 정도의 사람은 없지만 가끔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오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하는 생각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오늘 이 사연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에 이 정도의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치를 떨게 했던 오늘의 얘기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전 이곳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뭐 분풀이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론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어서 말이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확실하게 밟아놔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에요. 전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망하길 바랄 수도 있다는 걸 그 인간들을 보며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때 가족이었고 또 가족이었다고 생각했던 인간들을 말이죠.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왜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과 가족이 됐고 그간 입을 다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그 뒤에 제가 할 얘기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전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이었어요. 뭐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하고 불행했어요. 그것도 정말 많이 말이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해서 저와 엄마 그리고 오빠를 때렸어요. 술을 먹는 날엔 폭행이 반드시 따라왔는데 매일같이 술을 드셨으니 뭐 매일 맞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엄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목욕탕에서 청소를 하셨고요. 그렇게 저와 오빠를 키워내셨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엄마를 꼽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고마운 사람도 미안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마고 말이죠. 저와 오빠 그리고 엄마 이렇게 세 사람의 유대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대개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그런 괴롭힘과 학대를 받고 자란 자식과 배우자는 끈끈한 전우에 비슷한 게 있거든요. 물론 이런 좋은 경우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이런 집안에서 나고 자란 자식들 중에 대부분은 엇나가기 마련인데 저나 오빠는 그러지 않고 잘 자랐으니까요. 엄마는 니들한테 제일 미안하고 또 제일 고맙다. 왜 그런 말을 해?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인 거야. 니들이 엇나가지 않아서 엄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엄마는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나 오빠는 절대 엇나갈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로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잠도 못 자면서 일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 공부를 시켜주셨으니까요. 매일같이 돈 내놓으려며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의 앞에서도 절대 저희 학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감히 엇나간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성공해서 꼭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그리고 이런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다짐 말입니다.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다행히도 저나 오빠는 머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뭐 물론 과외를 하고 돈을 많이 들이기까지 하는 아이들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나름 괜찮다는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정도는 됐거든요. 오빠는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됐고요. 다른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또 잘릴 걱정이 없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오빠의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와 결혼했습니다. 공무원 아내를 두게 된 거예요. 오빠가 결혼하던 날 엄마가 오빠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저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오빠와 저에겐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빠가 엄마의 손을 마주잡고 한참을 운 것만 봐도 말이죠.
아무튼 오빤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고 말이죠. 오빠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끔 제가 눈물이 다 날 정도로요. 아,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아버지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진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간경화였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술을 마셨던 알코올 중독자에게 딱 맞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술을 드셨으니 어쩌면 예견된 운명 같은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평생을 행복이라는 감정과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사는 느낌을 받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술에만 갇혀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삶이었잖아요. 돌아가신 뒤로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그런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제가 어떻게 컸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나름 괜찮다는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가서 바로 졸업할 수는 없었어요. 생활비다 뭐다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하는 학교를 7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말입니다. 한때는 대학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공기업에 취직이 됐고요. 오빠나 저나 안정적이고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건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은 이제 꽃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저와 오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말이죠.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우리 가족에겐 좋은 일만 생길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건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지인분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런데 남편이 절 첫눈에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절 소개해달라고 지인을 많이 졸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척이나 잘했고요. 전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정함을 느껴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물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배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류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좋았고요. 그 집에 땅이 많잖아. 알짜 부자야. 그러니까 꽉 잡아. 알겠지? 지인에게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집안이 부자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 전 감히 꿈도 못 꿔볼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해주는 자기 가족들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음 주에는 못 만날 것 같아. 왜? 많이 바빠? 어머니 생신이시라 가족들끼리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 우리 가족은 자주 가. 워낙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저에게 남편이 해주는 자기 가족에 관한 얘긴 마치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았어요. 왜 그런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말도 안 되게 화목한 가족 말입니다. 현실에도 있구나 싶은 그런 가족이요. 정말 간절하게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본 적도 없이 남편에게 전해 들은 얘기들로만 전 이미 그 가족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가져본 적 없고 또 내 것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감히 꿈도 꿔본 적 없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남편에게 청혼할 수는 없었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 가정 환경이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홀어머니셨고요. 남편의 집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갖고 싶으면 싶을수록 점점 더 제가 하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결혼하자.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저에게 청혼했을 때 전 그 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은 운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 줄도 몰랐고 또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꿈인가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암튼 굉장히 많이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청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준비는 당연히 험난했고요. 시댁에서 당연히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싸우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던 적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대단한 집 딸 데리고 오래? 평범하기라도 하라는 거잖니. 그 사람이 좋으면 됐지 배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그 배경이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어머니 말씀대로 진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환경에서 그런 공부하고 지금만큼 사는 게 얼만큼 대단한 겁니까? 전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뒤에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떤 확신 같은 게 들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티를 내셔도 웃었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절 허락하신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정말 생생하게 말이죠.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지만 난 널 며느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알겠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듣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절대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있었고요. 열심히 하면 잘하면 언젠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자신 말이죠. 그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꿈꾸던 그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족의 그림에 제가 껴있는 걸 상상만 해도 말이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을 만큼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절 싫어하시는 걸 노골적으로 티를 많이 내긴 하셨지만 그런 것 치곤 결혼은 꽤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단이나 혼수도 아예 서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크게 화를 내시진 않았고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요. 어정쩡하게 안 받느니만 못한 것들을 받을 바엔 그냥 안 받는 게 낫지. 그 편이 모양새도 좋고.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며느리의 집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예단이나 혼수나 다 악착같이 받아갔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대인배니 뭐니 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요. 실제로 저와 남편이 결혼하던 날에 시어머니의 손님들이 하나같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정말 넓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같으면 그래도 받고 싶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아휴, 내가 돈이 많은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어레어식이지. 아유, 말이 그렇지. 그래도 그런 결정하기가 쉽나? 정말 큰 사람이라니까. 그러게 이 집 며느리 정말 전생에 무슨 장한 일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는지 모르겠네. 우리 딸도 이런 시어머니 만나야 될 텐데. 아이고, 과찬 들이세요. 솔직히 그땐 조금 웃기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전혀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안 받는 거면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선 대인배처럼 구는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전 너무 행복했고요. 결혼식에 온 제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친척들과 엄마의 손님들이 모두 너무나 부러워했거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뿌듯해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이고, 자식 농사 이렇게 잘 졌어? 애들한테 너무 고맙죠. 이제 자네 고생 끝이네, 끝이야. 아유, 말년에 이런 복을 몰빵으로 받으려고 그랬나 보네. 부러워서 그냥 배가 아파, 내가. 엄마를 무시하던 이모들이 그 크고 화려한 결혼식장에 와서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엄마를 보는 걸 봤을 땐 결국엔 우리 가족이 이겼다. 이것 봐라.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졌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더더욱 잘 살아야 했어요. 아주 보란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이를 악물고 버틴 것 같아요. 지금부턴 제 험난한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결혼하고 초창기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당시엔 남편이 절 사랑했고 그래서 한 결혼이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고요. 너는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거 알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기도 했고요.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집에 밑반찬이 떨어졌다. 좀 해놔라. 내가 집에 서류를 두고 온 게 있는데 좀 가지고 와라. 언제 어디서건 그런 전화를 받으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했어요. 필요하시다는 서류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회사에 반차를 낸 적도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로 시댁에 충성했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초반엔 어느 정도는 저의 그런 공을 알아주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긴 했지만요. 네가 고생이 많다.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날엔 정말이지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면 시어머니도 날 인정해 주겠지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희망에 불을 지핀 게 다름 아닌 제 임신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 네, 5주 됐네요.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네가 장한 일을 했구나. 아이고 장하다.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절 안아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행복했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도 행복했지만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난 정말로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꿈을 이루기 직전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그럼. 여보, 정말 고마워. 너무. 아마도 그날이 제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론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고요. 자궁이 튼튼하지 않아서 되도록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회사에도 휴직계를 냈고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도 정말 무심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아이를 앗아가셨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어야 했던 탓에 남편에겐 바로 얘기했지만 시어머니에겐 도저히 입을 뗄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얘기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울고 있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어제일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나네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뜻이겠죠. 첫애가 이렇게 떨어지면 둘째는 갖기 힘들다던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하나도 없고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응? 그럴 거면 병원에 왜 오셨나요?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걸 느끼시고 나선 입을 다무셨지만 절 무슨 버러지 보는 듯한 눈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난 무슨 사국 보는 줄 알았네. 데뷔맘한 줄? 내가 남일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인데 저런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 끊고 살든 애 없을 때 다행이다 생각하고 탈출하든 해야 돼. 아마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다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말이죠. 돌이켜보면 저도 참 미련하고 바보 같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론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신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생기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하루가 다르게 더 차가워졌고요. 급기야 나중엔 저를 눈앞에 두고서도 없는 사람인 듯 마치 투명 인간인 듯 그렇게 구셨으니까요.
그거 아세요? 차라리 욕을 들어 먹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 건 정말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라 말입니다. 정말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한들 남편이 제 편이었다면 전 견뎌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니게 됐어요. 물론 제가 아이를 유산하고 바로는 저에게 한동안은 잘 해줬죠. 아이는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당신이 건강한 게 먼저야. 어머니한테 너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 당신은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매번 격려하고 응원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1년, 2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늘 그전과 같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남편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르게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저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둔하다고 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피곤해서 나와 둘이 있는 시간을 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말입니다. 남편은 명백하게 후자였어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같이 식사라도 하면. 결혼기념일이면 뭐? 그게 뭐가 대수야?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 챙기는 것도 다 허례허식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꽃 한 송이라도 사서 오던 남편이었어요. 전 급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있으면 뭐 고치기라도 하게? 말을 해줘야 고치지. 그냥 네 존재 자체. 뭐? 그냥 네 존재 자체가 짜증이 난다고. 됐냐? 이제 속 좀 시원해? 전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도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에게 그런 말을 내뱉고 나간 남편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만 했을 뿐 말이죠.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더더욱 변해갔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남편의 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남편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일 테니까요.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절 괴롭히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괴롭힘을 더더욱 견디기 힘들어졌고 말이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겨낼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기에 정말 매일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금 안 좋긴 하셔. 많이? 얼마나? 내가 당장 갈게. 내가 옆에서 간호할게. 너한텐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심할 텐데 자기까지 더 하고 싶지 않다고 신신당부하셨거든. 그러니까 당분간은 너도 모른 척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머니 지금 신경 쓰일 일도 많은데. 엄마가 제 유산 이후로 절 굉장히 많이 걱정하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겠어서 나설 수는 없었지만 제 정신은 당연히 거기에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거나 멍 때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날엔 시어머니에게 더더욱 많이 혼났고요.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다 보니 저도 하루는 폭발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이죠. 하루 정도는 집에서 나랑 같이 지내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오빠 눈엔 안 보여? 아, 네가 잘하면 될 일이잖아. 뭐? 내가 못해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뭐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 너는 잘하는데 잘하는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라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네 주제를 모르냐? 처음에 아는 것 같더니만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다. 너 같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애가 우리 집 같은 집에 시집와서 떵떵거리고 살면 잘하는 건 없어야 하는 거야. 생각이라는 건 없어야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냥 닥치고 식구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 정 그걸 못하겠으면 나가든가. 그런 심한 말을 배우자에게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뭐 싸워야겠다. 내가 저 자식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바로 들지 않습니다. 그냥 멍해져요. 그러곤 슬퍼집니다. 나를 같은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으로 상당히 비참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부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더라고요. 이번 달 생활비는 입금 안 됐어. 당신은 모아둔 돈 없어? 뭐? 아니 매달 생활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드나 싶고 그리고 당신도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 전에 다 묶어뒀잖아 당신이. 뭐 알겠어. 기다려봐. 제가 처녀 때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 남편의 권유로 땅을 샀었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희 시댁이 땅으로 돈을 좀 번 집안이라 그렇게 묶인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도 이제 아까운 듯 했습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달라는 얘기를 한 지 며칠이 지나서도 돈을 아직 입금하질 않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러웠어요. 그 정도도 나에게 이젠 쓰기 싫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단번에 확 와닿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오빠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빨리 좀 와야겠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많이 안 좋으셔? 최근에 좋아지셔서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불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오빠는 울음을 꾹 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엄마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그날이 찾아올 거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장 제 통장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아직 받지 못했었으니까요. 전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어. 나 엄마 보러 가야 되니까 차비 좀 빨리 보내줘.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말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타고 갈 건데?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손톱만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뭐? 당연히 KTX 타고 가야지. 그게 제일 빠르니까. 비싼 KTX를 왜 타? 버스도 빨리 가. 그거 타고 가.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돈을 입금했다는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들어온 돈을 확인해 보는데 전 정말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진짜 딱 버스비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바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차가 굉장히 막혀서 제 애타는 마음은 더더욱 길어졌고요. KTX를 탔으면 2시간이면 닿았을 거리를 이동하고 밀리는 시간 때문에 6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전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 많이 찾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빠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그런 오빠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말이죠.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꿈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앞에는 엄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엄만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엄마 하고 부르면 웃으며 대답해줄 엄마가
저에게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면서 짐승 같은 목소리가 제 목을 뚫고 나왔습니다. 울다가 기절했다가 울다가 기절했다가의 반복이었어요. 기절했다가 눈을 뜨면 이 현실이 꿈이었길 바랐지만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무너지는 것의 반복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걸 이길 수 있는 순간은 다시 없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임종을 못 지켰니 하는 생각은 당시엔 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빈소에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전 그대로 돌진하듯 남편을 향해 걸어가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놀라서 우리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작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입을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가 비싸다고 못하게 각오한 KTX를 타게만 해줬어도 내가 우리 엄마 임종 지켰어. 고작 그 3만 원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임종을 못 지켰다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모든 사람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인간 같지 않은 새끼가 장모가 위독하다는데 비싸다고 KTX를 못 타고 가게 한단 말입니까? 악마도 울고 갈 만행 아니냐고요. 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아는 건지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전 그런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만 아니었어도, 네가 돈만 줬어도 내가 우리 엄마 임종 지킬 수 있었어. 너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저희 두 사람을 향해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돈을 안 줘서 버스를 타고 왔다니. 오빠의 그렇게 화난 얼굴과 낮은 목소린 생전 처음 보고 듣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남편도 엄청나게 쫀듯했어요. 저희 오빠가 남편보다 키도 덩치도 크거든요. 그리고 원래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이 진짜냐고 물었잖아. 진짜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오빠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찌질하고 병신 같은 놈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오빠의 그 물음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빈소를 나간 거였습니다. 도망가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등신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빠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그리고 엄마에게 왜 얘기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당연히 오빠는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와 오빠 엄만 유대감이 깊었거든요. 왜 여태 얘기 안 했어? 엄마랑 오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오빠는 안 그래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벅차고 힘이 들었을 텐데 거기에 제 얘기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간 제가 고생을 한 게 안타까운 듯 했어요. 내가 복수해줄게. 오빠가? 어떡해. 아니 하지 마. 오빠 곤란해지는 거 싫어. 안 곤란해져.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오빠가 소개해주는 변호사나 만나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지. 그리고 전 장례를 치르자마자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걸었고 오빠 뭔가를 하는 듯 했어요. 저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나중에 들으니 오빤 그 힘든 시기를 그 분노로 조금이나마 이겨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긴 하더군요. 소송장을 받은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겁나? 소송은 왜 걸어? 당장 오늘이라도 도장 찍어줄 수 있는데. 남편은 오빠가 앞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내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랑 재산 분할해줄 거야?
인연이 돌았나?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 돈을 줘? 우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 많이 받을 수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소송 건 거야. 그러니까 돈 줄 거 아니면 취하라는 말 하지 마. 야, 야, 이 미친년아. 너 죽고 싶어? 어? 그래, 어서 와서 죽여봐. 제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자 남편은 순간 입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괴물 같은 이에게 상식이라는 건 통하지 않으니 저도 똑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고요. 그래, 어디 와서 죽여보라고. 너 진짜 내가 참아주니까 내가 정말 호구 같지? 어? 너 그동안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대문짝만하게 써서 네 회사고 집이고 하루 종일 1인 시위하면서 네가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 보고 싶어? 내가 못할 것 같아? 어? 이게 미쳤나? 그래, 미쳤다. 내가 너 같은 병신 새끼 때문에 우리 엄마 임종도 못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겠냐? 너 나한테 제대로 당하고 싶으면 나 자꾸 건드려. 당장이라도 죽이러 가고 싶은 거 꾹 참는 중이니까 이딴 식으로 전화해서 협박하지 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놀란 건지 정말로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건진 몰라도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아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다시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라서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요. 사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욕을 퍼부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나랑 네 남편 올라갈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내려가지 않고 엄마의 집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절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사실 겁 안 났어요. 그건 거짓말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에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바로는 오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조심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어요. 오빠가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저희 오빠요? 그건 갑자기 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저에게 오빠가 어디 일하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을 들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긴 했던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오빠가 일하는 곳을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말이죠. 그러고는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응? 너도 얼른 사과 뭐 하지 못해?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진짜 미안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욕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거니 저로선 어리둥절할 만하긴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나. 우리 집 재산 다 없어지면 나 당신한테 위자료다 재산 분할이다 이런 거 하나도 못 해줄 수도 있어. 당신도 돈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네 쪽 변호사가 달라는 거 그거보다 더 주마.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유, 정말로 우리 죽어. 정말 죽는다고. 전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뚱히 그 두 사람만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봐드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오빠였어요. 그리고 오빠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제가 이게 다 무슨 얘기냐는 듯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봤지만 오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살벌하게 바라볼 뿐 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곧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 있었지만요. 아주 악랄하고도 알뜰하게 탈세를 하셨던데 전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다 추징할 생각이니까 여기서 이러셔봐야 소용없어요. 형님, 내가 왜 자네 형인가? 사돈 총각, 그거 다 날아가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네 동생도 한 푼 못 받고 나가야 돼. 아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오빤 비웃음을 내뱉었어요. 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은 아무런 문제 없고 제가 그에 해당하는 추징금은 다 낼 겁니다. 그리고 설사 한 푼도 못 받고 나오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생 내가 먹여 살리면 되고 얘는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 가지고 협박하지 마, 이 쓰레기들아. 오빠가 그렇게 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빠에게 살려달라는 둥 죽을 죄를 지었다는 둥 울며 빌었지만 오빠는 그들을 무섭게 노려볼 뿐 그만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럴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그러는 사이 제가 남편에게 맡겨서 땅을 샀던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사이에 땅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제 세금 문제도 오빠의 조언을 받아서 깔끔하게 다 내고 해결했고 말이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집의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해 달라고 했고 오빠도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로 그 집은 망했어요. 그동안 땅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까지 다 걸려서 현재 시댁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땅들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니었더라고요. 주위에서 빌린 돈도 있고 또 투자하라고 꿰어서 투자를 하게 한 땅도 있고 말이죠. 그 동네가 그야말로 뒤집혔다고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그 집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난동을 피워대는 통에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말이죠. 당시에 시누이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집안에서 이 일을 알게 돼서 결혼이 파투가 났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집에 돈이 많다고 시어머니가 기분 좋아했던 그 얼굴이 생각나서 고소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저의 이혼 소송도 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남편은 이러더군요. 안 줘, 못 줘, 돈 없어. 그래, 그러면 법원에서 네 회사로 계속 서류 날아갈 거야. 뭐?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니까 지키라고. 그러면 너희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겠지? 네가 무슨 일로 이혼을 당했는지. 그리고 마누라한테 그런 짓까지 해놓고 위자료다 재산 분할이다 하나도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까지 네 평판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난 짐작도 안 된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어머니는 남들의 평판이나 시선 같은 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도 남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하는 타입이었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겁을 준 다음날 바로 돈이 입금된 것만 봐도 얼마나 그런 찌질한 인간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저와 남편의 마지막은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추억할 구실 하나 없이 추한 모습으로 기억되게 말이에요.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좋은 기억을 심고 싶은 인간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완전히 파산한 것은 물론이고 원래 살던 그 동네를 떠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빚쟁이들을 피해서 야반도주 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로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바람에 남편도 휴직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 남편의 만행이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차비가 아까워서 KTX를 못 타고 가게 했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전부 다 사실인 얘긴데 이렇게 늘어나도 너무 안 믿긴 해요.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남편을 회사로 복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 소문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떠들고 있을 테고 또 그런 소문에 민감한 동네기도 하고 말이죠. 전 제 취직을 했어요. 전에 회사에 일을 잘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력서를 내고 나서 제가 전에 일했던 직장에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물어봤고 모든 분들이 제 평가를 너무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항상 바르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가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귀신같이 오빠가 조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곤 해요. 하루 종일 조카와 놀아주다 보면 진이 다 빠져서 슬픈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말이죠. 제가 버틸 수 있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긴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을진 모르겠네요. 저 정말 통쾌한 복수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얘기를 하는 내내 속이 다 시원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얘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길 소원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전 동네의 작은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였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스스로 말하긴 조금 나쁘끄럽지만 젊었을 적 전 꽤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아줌마가 다 되어버렸지만요. 덕분에 주변에서 자주 소개가 들어왔었고 남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외모도 직업도 모두 평범해 보였던 남편에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소개를 거절했지만 남편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꼭 만나고 싶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해 결국 자리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전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의 횟수가 늘어났고 결국 남편과 전 연인 관계가 됐죠. 남편은 제게 언제나 한결같이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요. 사실 지금까지 너한테 못했던 말이 있어. 내가 다니는 회사, 실은 우리 아버지 회사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깜짝 고백을 해왔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사실이었죠. 남편은 꽤나 알아주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었다니. 평소 남편은 씀씀이도 무척 검소했고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나 차도 모두 그리 비싼 것들은 아니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털어놓게 되어 미안하다며 절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나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부담감을 가질까 쉽사리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슬슬 둘 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남편이 프로포즈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전 프로포즈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시 전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했거든요. 프로포즈 해준 건 정말 기쁜데 나 당신하고 결혼할 자신이 없어. 당신 집안 수준에 맞춰서 혼수며 예단이며 해갈 형편도 안 되고. 이것 봐. 내가 너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지금껏 얘기 못 꺼낸 거야.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치스러운 분들도 아니고 네 집안 사정 얘기하면 잘 조율해 주실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부모님께 얘기 꺼내보기나 했어? 분명 나 같은 며느리 싫어하실 거야. 난 평생 시부모님 눈치 보고 살 자신 없어. 미안해. 남들이 들으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전 정말 남편의 집안 배경이 부담스러웠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부잣집 며느리라니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자리였고 분명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저 같은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원치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가, 내가 널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어찌나 네 자랑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든지. 듣던 대로 너무 이쁘구나. 부모님께서 딸을 아주 잘 키워주셨어. 식은 언제 올리는 게 좋을까? 되도록 빨리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까 식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다고 하던데.
우리 때야 그냥 어른들 시키는 대로 만났으니 내가 뭘 알겠니? 원하는 대로 잡아서 알려주렴. 남편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결국 잔뜩 긴장한 채로 처음 만나뵈러 간 시부모님께선 제 상상 속 부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명품을 온몸에 휘감은 채 어딜 감히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넘봐 하시며 물이라도 얼굴에 끼얹을 것이 아닌가 걱정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요. 시부모님께선 남편처럼 다정하고 소탈하신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선 처음 만날 때부터 절 몹시나 예뻐해 주셨고요. 집이며 혼수며 시댁에서 전부 준비해 줄 테니 넌 걱정 하나 할 필요 없다면서요. 형편이 넉넉한 쪽에서 더 쓰는 거지. 아가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어. 예물 내다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결국 다 거칠애일 뿐인데.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식장을 알아보던 중 시어머니께 갑작스레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식장 아직 안 정했니? 거기 호텔로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호텔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 요즘은 다들 호텔에서 결혼하잖아. 괜찮지? 시어머님의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답하긴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많은 생각이 몰려왔어요. 당시 전 평범한 식장에 가장 작은 홀들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고 집과 혼수는 남편이 모두 마련해 올 테니 그 외에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이나 잡다한 비용은 모두 제 쪽에서 부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결혼식이라니 제가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제 수준에 맞춰서 시댁에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남들 보는 눈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제 쪽 하객들은 몰라도 시댁 쪽 하객들은 사업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가난한 주머니 사정 탓에 싸구려 예식장의 작은 홀을 선택하려 했던 제가 몹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역시 남편과 전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제대로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일종의 경고를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눈치가 있다면 이쯤에서 남편을 포기하고 알아서 물러나라고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네. 오빠도 알다시피 호텔 결혼식은 한두 푼이 아니잖아. 이런 말 꺼내는 거 정말 구차하고 부끄럽지만 혹시 어머니께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솔직하게 말해줘. 결국 전 한참을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만 하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내내 호텔 결혼식 얘기를 꺼내셨다. 결혼식 비용 등은 내가 부담하기로 한 걸 어머니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말씀을 꺼내신 건 혹시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는 얘기냐. 내가 지금 눈치 없이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거냐. 상처받지 않을 자신 있으니 제발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동안 혼자서 생각해왔던 것들을 쏟아내듯 말했고 한참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뭐야. 요즘 기분 안 좋아 보인다더니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 이상한 부자들 나오는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벌써 호텔 예약 다 하셨어. 너한테 허락 구하려고 전화하셨던 걸 텐데. 어머니도 참 헷갈리게 말씀하셨나 보네. 요즘 드레스는 언제 보러 가냐고 나한테 얼마나 보채시는데 너 부담스러울까봐 먼저 연락도 잘 못하시겠다고 하더라. 남편의 말에 그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시부모님을 오해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어렸을 적부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선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께선 집에 살림을 하시는 주부셨습니다. 아주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지내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뒤론 더욱 형편이 어려워졌죠. 제가 학원에서 일하면 벌어오는 월급으론 저희 세 식구의 생활비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당연히 저축은 꿈에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날들이 계속됐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 중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나 봐요. 풍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남편의 가족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제 자신과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장모님 말이야. 1인실로 옮기는 건 어때? 장인어른도 그쪽이 편하실 것 같고 우리 신혼집이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면 자주 찾아뵙기도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불편하지 않다면 비용은 우리 집에서 부담할게. 남편은 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며 사람은 누구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니 앞으로는 본인이 제 곁에 머물며 행복한 생각들만 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면 본인의 가족과 같다며 앞으로 저희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자가 존재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시나요? 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 덕분에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 타본 비행기가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전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시댁에서 구해주신 신축 아파트에서 살림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하면 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파트를 구해주려 하셨지만 저는 꼭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며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의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과 시댁의 중간 지점이 됐고 전 틈만 나면 시댁을 찾아가 얼굴을 비추곤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딸처럼 몹시 예뻐해 주셨고 남편은 본인보다 부모님과 더 친한 것 같다며 장난 섞인 질투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내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나도 어제 전해 들었어. 전에 얘기해 준 적 있지? 외국에서 유학 중인 여동생이 있다고. 남편에겐 외국에서 유학 중인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연애 시절 얼핏 지나가듯 들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남편도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고 시부모님께서도 여동생에 관한 얘기를 먼저 꺼내신 적이 없었기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차였죠. 그런 여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니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어찌됐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의 귀국날이 됐고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언니 반가워요. 오빠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어떤 여자를 데려왔나 했더니 집안이 좀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좋으시겠어요? 시누이는 어렸을 적부터 외국에서 지낸 탓인지 몹시 직설적이었습니다. 뭐든 돌려 말하는 법이 없고 그런 화법 탓에 상대방에겐 상당히 무례하게 들릴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선 애가 나쁜 뜻은 없는데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해서 문제라며 난감한 기색을 비치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못 사는 집안이니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좋겠다느니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 시누이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며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날이 갈수록 시누이의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어머, 엄마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오늘 밖에서 점심 드시고 오신다던데. 괜히 헛걸음하셨네. 다음에 다시 오세요. 분명 시어머니와 점심 약속을 하고 찾아간 시댁이었는데 집에 있던 시누인 시부모님께서 밖에서 점심을 드시고 오시기로 했다며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제게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결국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반찬들을 시누이에게 전해주곤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가, 같이 점심 먹자더니 왜 반찬만 두고 갔어? 아이, 급한 일이라도 있었니? 네? 분명 아가씨가 어머니 밖에서 점심 드시고 오신다고. 그래? 이상하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잠깐 집안 마트에 다녀온 거였는데, 아쉽게 됐네. 점심은 다음에 같이 하자. 처음 한두 번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실수였던 거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다분한 고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신우인 굳이 저희 친정 얘기를 언급하며 시댁에서 병원비까지 다 내주고 좋겠다느니 언니는 양심이 있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제 심기를 건드렸고 전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 해주신 것들에 정말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사할 예정이니까 저희 부모님 얘긴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했지만 신우인 귀뚱으로 듣는 듯 매번 같은 얘기를 꺼냈죠. 시부모님께선 이상하리만큼 시누이에게 관대하셨고 시누이가 제게 무례한 말을 쏟아낼 때도 시누이를 탓하시기보단 저에게 참고 넘어가 달라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늦둥이 딸이라도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화를 꾹 눌러 삼켰죠. 하지만 시누이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시누이 시부모님께서 주신 카드로 매일같이 명품을 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러 다녔는데 새벽마다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곤 했습니다. 덕분에 자다 말고 일어나 만취한 시누이의 뒤치다거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게다가 시누이인 속이 안 좋으니 콩나물을 넣고 해장국을 끓여달라, 본인이 들고 온 쇼핑백들을 시댁으로 옮겨달라 제게 뻔뻔한 욕을 하기도 했어요. 아가씨, 제가 어쩌다 한 번이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네요. 저희 집이 무슨 호텔도 아니고 매일같이 오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민폐라는 생각 안 드세요? 민폐요? 아우, 겨우 국 좀 끓이고 심부름 몇 번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언니는 시집자라서 시부모한테 딸처럼 예쁨 받고 가난한 친정부모 병원비까지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잖아요. 오히려 언니야말로 우리 가족한테 민폐 끼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 얼굴 봐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그렇게 전 시누이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앉혀놓고 그간 참았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여동생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가족 모임 때도 그렇고 시댁 찾아갈 때마다 나한테 막말하는 거 너무 듣기 싫었지만 참았어. 대놓고 나 무시할 때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고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하녀 취급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가씨한테 왜 그렇게 쩔쩔매는 거야? 가끔 보면 아가씨가 이 집안의 상전인 것 같아. 나 앞으로 이렇게 못 살겠어. 화병 날 것 같다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당신한테 말 못했던 게 있어. 내 동생 우리 집 친딸 아니야. 알고 보니 시누인 시댁 식구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출산하신 이후로 꽤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둘째를 임신하셨다고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늦둥이에 시부모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셨고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온 정성을 다해 딸을 키우셨고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대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 두 돌이 지났던 딸은 산책 나가는 것을 몹시 좋아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딸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가셨대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가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 음주운전 차량이었지. 어머니께서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동생이 타고 있던 유모차는 완전히 박살났어. 당연히 그 안에 타고 있던 동생도. 어머니께서는 사고 이후로 한동안 완전히 폐인이 되셨고 본인이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사고 이후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사고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셨다고. 하루 종일 딸의 물건들을 매만지고 또 매만지며 멍하니 앉아있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고 결국 시부모님께선 딸과 비슷한 나이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시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선 죽은 딸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시누이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키우셨고 시누이 또한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엄마, 이거 뭐야? 왜 가족 사진에 내가 모르는 애가 있어? 신우이는 우연히 죽은 딸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발견하게 됐고 시부모님께 그에 관해 물어왔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시부모님께선 당황했지만 언젠간 알게 될 일이라 생각해 신우이에게 죽은 딸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넌 사실 입양하고 너를 데려오기 전에 언니가 한 명 더 있었으며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다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인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뒤로 동생은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했어. 본인이 죽은 언니의 대체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지. 일부러 이름까지 똑같은 아이를 데려왔으니까. 본인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신우이 몹시 예민해졌습니다. 남편과 조금만 차이를 두고 대해도 본인이 친딸이 아니라 입양아이기 때문이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고 나한테서 죽은 딸 노릇을 기대하지 말라며 가족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시부모님께선 절대 그렇지 않다며 죽은 딸이 그리운 마음에 널 데려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 신우이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애를 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부모님과 신우이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고 신우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시던 시부모님께서도 점점 지쳐가셨다고 해요. 나 유학 보내줘.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먼저 유학을 가고 싶다고 뜻을 전했고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혹시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유학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신우인 유학을 떠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유학 도중 몇 번이나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치셨지만 신우인 단호하게 돌아갈 마음이 없다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돌연 귀국을 한 거예요. 시부모님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딸이 어색하기도 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에 신우이의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모두 묵인해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아가씨께서도 다 큰 성인이잖아. 아가씨 한 명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고통받아야 돼? 시부모님께서도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렸을 적에야 충분히 충격받을 만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사리분별을 할 나이도 됐고 입양하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차별하며 키우신 것도 아니잖아. 난 어렸을 적부터 오히려 나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신다는 생각을 했거든. 물론 내가 동생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 모든 걸 이해할 순 없겠지만. 사실 나도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 아가씨께서 입양하라니 조금 신기하긴 하네. 실은 나도 입양하거든. 제 말에 남편은 너무나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조금 놀라셨나요? 저도 참 사람 운명이란 게 얄궂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입양아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선 무정자증이셨고 그 사실은 결혼 후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오랫동안 자식을 바라오셨고 결국 양가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 입양해 키우셨다고 합니다. 전 신우이보다 더 어렸을 적에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고 어쩌다 제게 큰 소리를 치시면 내가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하고 괜히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고 제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꾸준히 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병으로 갑작스레 쓰러지시게 됐고 아픈 몸으로도 언제나 본인보다 제 몸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점점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굳이 먼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전 정말로 저희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가씨, 저랑 얘기 좀 해요. 아가씨가 입양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입양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시댁 식구들하고 피도 섞이지 않아 놓고 뭘 그리 신우이 노릇을 했냐 따지기라도 하시려고요? 아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아가씨는 제 신우이예요. 시댁 식구들하고 한 가족이고요.
아가씨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온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께 언제라도 버림받을 것 같아 두렵고. 그렇죠? 뭐예요? 언니가 뭘 한다고 갑자기 위로하는 척하는 건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저도 입양아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아가씨 심정 잘 알아요. 저도 한땐 그랬었거든요. 제 말에 신우인 상당히 놀란 눈치였어요. 설마 아니 제가 입양아라고는 신우이도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그렇게 전 신우이에게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에겐 하지 않았던 더 속 깊은 얘기들까지요. 처음엔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로 얘기를 듣던 신우이도 나중엔 본인의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사진에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부모님께서 날 볼 때마다 죽은 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언니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날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유학을 떠난 거고요. 저도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용기가 나질 않았죠. 제가 없는 동안 가족들은 절 잊고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국에 돌아온 것도 언니가 제 자리를 뺏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가족들 사이에 제가 돌아올 자리가 사라질까봐.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부모님께서 언니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언니가 제 자리를 뺏어간 것 같아서. 너무 미워서 미안해요, 언니. 아이처럼 엉엉 우는 신우이를 전 말없이 껴안아 줬습니다. 그렇게 신우인 다쳤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과도 저와도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엔 신우인 절 거의 친언니처럼 따르게 됐습니다. 저도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신우이를 동생처럼 챙겨줬죠. 언니, 저 결혼하려고요. 언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인 시아버지께서 소개해준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고 저와 간간히 만나 식사를 함께하곤 했어요. 회사에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제가 알기론 겨우 3개월 정도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도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신우이는 강경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됐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심애분 선한 인상의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심애분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고상하시고 사근사근한 분이셨습니다. 급하게 성사된 결혼이긴 했지만 그래도 신우이가 괜찮은 남자를 데려온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됐죠.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려고요. 평생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시댁에서 지내다가 남편이랑 같이 돈 모아서 독립할 거예요. 부모님께서 얻어주시겠다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본인 발로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니 시부모님께선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이셨지만 신우인 이번에도 강경했습니다. 결국 신우인 예고했던 대로 결혼 후 시집살이를 시작했고 시부모님께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전 그런 시부모님께 신우이가 어디 시집살이 당하고 살 성격이냐며 오히려 큰소리 떵떵 치며 잘 지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농담 섞인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신우인 시댁에 들어간 뒤로 연락이 잘 되질 않았어요. 결혼 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식사를 같이 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대화를 나눌 만큼 친밀한 사이였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결혼 생활이 즐거우니 친정 식구들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신우이가 결혼한 후에 연락이 너무 없다며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러니 시부모님의 걱정을 들을 때면 저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긴 했지만 신우이 성격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도 남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내가 그동안 연락 너무 못했죠.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언니,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부모님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걱정하실까봐요. 곧 구정인데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 신우이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 물었지만 신우이는 설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찜찜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이의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맘 같아선 당장의 신우이 시댁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괜히 신우이가 곤란해질까 싶어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설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설 당일이 됐고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다던 신우인 친정에 찾아오긴커녕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남편과 함께 신우이를 찾아가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차였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절 죽이려고 해요. 친정에 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돌변해선. 갑작스럽게 걸려온 신우이의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소스라치게 놀란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급하게 차에 올라타 신우이의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신우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라도 했다면 그동안 신우이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과거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신우이의 집 앞에 도착했고 사정없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문 안쪽은 묵묵부답이었고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며 당장 이 문 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고래고래 난리를 치고 나서야 문이 열리더라고요. 동네 시끄럽게 왜 이러십니까? 교양업계. 아내 지금 아파서 못 나갑니다. 몸이 괜찮아지면 연락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열린 문 뒤로 얼굴만 내민 시매부는 상견례 때와 몹시 다른 인상이었어요. 다정하고 선해 보이던 사람이 너무나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해 있더라고요. 이미 눈이 돌아간 남편은 그런 시매부를 사정없이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엔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신우인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나무 빗자루가 나동그러져 있었고요. 집 안으로 들어간 저희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저와 시부모님은 쓰러져 있던 신우이를 부축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머리에도 큰 상처가 났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곧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했던 신우이는 의식을 되찾았고 저희 시부모님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우이도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시부모님의 품에 안겨 오열을 했어요. 신우이의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직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우이와 단 둘이 있을 때만요. 시매부가 없는 자리에선 신우이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가끔은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우인 그런 대우를 참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기에 바로 시매부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고 시매부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처음엔 신우이의 말을 믿어줬다고 해요. 시매부인 신우이의 시어머니께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시라 부탁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선 시매부 앞에선 사람 좋게 웃으시며 네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보다. 우리 며느리랑 내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하며 뻔뻔하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또 신우이와 단둘이 있을 땐 겨우 그걸 못 참고 그새 내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냐며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큰 소리를 떵떵 치셨대요. 신우이가 밥을 차려드리면 국이 너무 짜다느니 반찬이 맛이 하나도 없다느니 별 트집을 다 잡으시며 전부 싱크대에 버려버리고선 시매부가 집에 돌아오면 국이 좀 간간하다 한마디를 했더니 신우이가 그렇게 불만이면 드시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차려 드시든지요 하며 반찬을 전부 싱크대에 버렸다 거짓말을 했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신우인 어머니께서 직접 버리신 거다. 난 아무 잘못이 없다 호소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고부 갈등에 시매부도 지쳤던 건지 제발 그만들 좀 하라며 신우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던가요.
심애부는 언제부턴가 시누이보단 시어머니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신이 좀 참아라. 나이도 있으신 분은 그렇게까지 이겨먹고 싶냐. 생각해보니 당신이 어머니한테 너무 예의 없게 굴긴 했다 등등 매사에 시누이 탓을 했고 그런 심해부의 마음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시어머니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날도 시누이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깁스냐며 어쩌다 다치셨냐 여쭤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대요. 시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시어머니와 그 앞에 서 있던 심애부를 번갈아 쳐다봤고 심애부는 몹시 화가 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당신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어머니 밀었다는 게 진짜야? 그래놓고 회사에 늦었다고 나 몰라라 나가버린 거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계단에서 어머니를 밀치다니. 나 오늘 아침에 어머니 뵌 적도 없어. 그만해라. 며느라가가 바빠서 급히 나가다가 나랑 부딪혔는데 기억을 못하나 보다. 아유, 회사에 늦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괜찮다. 시누이는 정말 너무나 억울했대요. 당연히 시누이는 그날 아침에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민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심애부는 본인의 어머니께서 자해공갈을 하셨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는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누이의 말을 모조리 무시해버렸다고 해요. 정말 소름 돋는다. 지금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억울한 척, 사람 좋은 척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당신 말 조금이나마 믿었던 내가 바보지. 너란 여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심애부와 시누이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생각했던 시누이는 결국 집 안에 시어머니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시누이와 둘이 있을 때 드러나는 시어머니의 본성을 카메라로 담아 심애부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죠. 시누이의 시어머니께선 다리에 깁스를 하신 뒤로 시누이를 더욱 본격적으로 부려먹기 시작했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년이 미쳤나? 내가 따뜻한 물 가져오랬지 언제 뜨거운 물 떠오랬어? 누구 혀 다 데일 일했어? 당장 다시 떠와. 영상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쏟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시누이인 심애부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당신 어머니 실체다. 그동안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며 날 모함한 거다.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이미 심애부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고 당신이 어머니를 협박해서 찍은 영상일지 어떻게 아냐며 설령 진짜 어머니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자업자득이라고 난 더 이상 당신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시누이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친정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혼자 천천히 이혼할 준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구정이 됐고 시누이인 시어머니에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절 싫어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네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이런 취급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사람인 만큼 열심히 해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라져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들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이 소식을 쌍수 들고 환영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선 시누이의 말에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했다고 해요. 시누이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라져줘?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넌 평생 이 집에 박혀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해야 되는 운명이야. 알아?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선 방 한켠에 놓여있던 나무 빗자루를 집어 드셨습니다. 시누이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시누이를 따라 빗자루를 마구잡이로 휘두르시며 시누이를 때렸고 넌 아무데도 못 간다며 다시 한번 그런 말을 짓거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라 악을 썼다고 해요. 이러다 정말 맞아 죽을까 너무나 겁이 났던 시누이는 간신히 방에서 빠져나와 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었고
그 모습을 발견한 심외부가 신우이의 전화를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희가 전화를 받고 신우이를 찾아오기까지 신우이는 계속해서 나무 빗자루로 얻어맞고 기절했던 겁니다.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났고 그 미친 여자와 심해부를 잡아다 당장이라도 똑같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선 당연히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신우이를 폭행했던 시어머니에겐 형사고소를 했어요. 폭행이 일어났던 현장에 경찰을 불렀고 여러 명의 증인과 병원 진찰 기록도 있었기에 고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심외부는 그저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불화에 무슨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냐며 앞으로 독립해서 신우이와 둘이서 살 테니 이혼 소송이며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해달라 부탁했고 물론 그 택도 없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던 심외부는 신우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와 협박성이 짙은 발언들을 했고 이에 분노한 시아버지께서는 바로 심외부의 회사에 연락해 심외부를 단칼에 잘라버리셨어요. 신우이와 심외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애초에 시아버지께서 신우이를 그 회사에 소개시켰던 이유가 회사 사장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리 없었던 심외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자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잠시 이성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몹시 후회하고 계시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아내를 해하려고 했던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머리를 내려친 건 어쩌다 보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평생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에 나타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는 심외부를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시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렇게 반성한다는 여자가 병원에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느냐며 물론 찾아온다 해도 딸을 만나게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너무나 괘씸하다. 너 같은 놈에게 한때나마 딸을 믿고 맡겼던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지금 당장 널 찢어 죽이고 싶은 걸 참고 있으니 당장 꺼지라면서요. 저에겐 언제나 한없이 다정하신 시아버지셨기에 그렇게 무서운 시아버지의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병원에서 몸을 회복하는 동안 소송과 고소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당연히 소송의 결과는 저희 쪽의 압승이었어요. 심외부인 신우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던 점과 시어머니의 폭력을 방관하고 동조한 죄목이 인정되어 엄청난 위자료를 내게 됐고요. 시어머니인 신우이에게 휘둘렀던 나무 빗자루가 흉기로 인정되어 존속 특수 폭행죄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상대 측에선 죄가 입증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지 실형이라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펄펄 뛰는 꼴이 정말 짐승이 따로 없더라고요. 심외부, 그러니까 신우이의 전 남편은 그 뒤로 동종업계 회사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던 모양이지만 당연히 서류에서 전부 탈락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본인의 손길이 닿는 모든 회사에 신우이의 전 남편을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셨거든요. 그 업계에서 꽤나 큰 손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신우이의 전 남편은 아주 구석진 시골이 아닌 이상 일을 다시 시작하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눈에 불을 켜고 벼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 끝까지 그 남자를 쫓아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딜 가든 가정폭력범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겠죠. 이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가정폭력범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내 딸에게 손대놓고 겨우 위자료와 간방살이로 끝날 줄 알았냐며 큰 오산이라며 평생을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주겠다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렇게 도움 청할 곳 하나 없는 상황에 하나 있는 가족인 어머니조차 간방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막막하겠어요. 애초에 본인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요. 전부 자업자득이죠. 신우인 몸을 전부 회복하고 나서도 한동안 폭행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 가족의 마음은 정말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우이는 워낙 천성이 밝은 사람이라 금세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쉬던 회사도 다시 나가고 평소처럼 농담을 하기도 하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죠.
언니, 저 이제 다시 결혼 같은 건 안 하려고요. 평생 부모님 곁에서 살 거예요. 그래요, 아가씨. 그러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솔직히 나 같아도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결혼 잘한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그닥 와닿진 않아요. 언닌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시잖아요? 저희 시부모님 같은 시댁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아니요. 언니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운이 좋은 거예요. 언니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언니가 제 새언니라 너무 좋아요. 오빠가 언니같이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부모님한테 손주 안겨드리는 효도는 다 할 테니까 전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 모시면서 효도할래요. 신우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전 정말 운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시댁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시댁의 계속된 지원으로 저희 어머니께선 작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장 좋은 병실에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으며 지내셨으니 낫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어머니께서 쾌차하셨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선 마치 본인 가족의 일처럼 몹시 기뻐해 주셨습니다. 전 그런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며 평생 동안 이 은혜에 잊지 않고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오열하는 저에게 시부모님께선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은혜 같은 거 베푼 적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선 네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것만으로 우리 너무 행복하다. 너 같은 복덩이가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매해 명절마다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해요. 다 같이 모여 맛있는 걸 먹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곧 돌아오는 올해 구정에도 다 함께 소고기를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 제 사연이 언제 채널에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 가족들과 같은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바라요. 감사합니다.